오늘은 며느리 수진이와 함께 산부인과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소식이 없어서 수진이는 늘 미안하다며 자신을 탓하곤 했죠. 저도 처음엔 그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더군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수진이는 병원 가는 길에서도 계속 이런 말을 반복했어요. 보기에 안쓰러워서 제가 함께 가겠다고 했을 때도 수진이는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죠. 며느리 혼자 그런 검사를 받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괜찮다, 우리 천천히 해보자. 요즘 워낙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니? 제가 위로하자 수진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수진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걱정스러운 기색보다는 어딘가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죠. 병원 대기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각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수진이도 긴장한 듯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저는 수진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간호사 한 명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여성이었는데 뭔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순서를 잠시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시스템 오류가 있어서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병원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수진이는 약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괜찮습니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는 제가 먼저 진료실로 들어가라고 안내했습니다. 보호자분이 먼저 들어가셔서 간단히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간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수진이는 어머니, 저는 잠시 화장실 다녀올게요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간호사와 수진이가 잠깐 눈을 마주치는 것 같았거든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뭔가 서로를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냥 착각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진료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한 번 더 생각해봤습니다. 며느리를 위한 일이니 최대한 차분하게 상담을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 말입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의사 선생님의 당황한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환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호자가 먼저 들어오니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이었죠. 아, 보호자시군요. 의사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환자분은 어디 계신가요? 잠시 화장실에 갔습니다. 간호사분이 먼저 들어가서 상담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답하자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수진이의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반적인 산부인과 검진 기록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화면 상단에는 분명히 임신 관련 상담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익명 낙태 상담이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확인해봤죠. 설마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어머니, 혹시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며느리입니다.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요. 제가 답하자 의사 선생님은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보호자 김민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저희 아들 이름은 박정호인데 김민수라니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죄송한데 여기 보호자로 적힌 김민수 씨는 누구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의사 선생님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환자분이 직접 와서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며느리가 저희 아들이 아닌 다른 남자와 병원에 왔다는 뜻인가요? 그것도 낙태 상담을? 아니면 임신을 했는데 아버지가 저희 아들이 아니라는 건가요? 의사 선생님은 제 표정을 보더니 혹시 잘못 이해하신 건 아닐까요? 환자분이 오시면 직접 확인해 보시죠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3년 동안 난임으로 고생한다며 저를 안쓰럽게 만들던 며느리가 사실은 다른 남자와 임신을 했다가 낙태까지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가요? 진료실 밖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문 너머로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괜찮다, 곧 나간다. 제가 대답했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일단 환자분과 함께 다시 오시죠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진료실을 나왔는데 수진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아니다, 괜찮다.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수진이는 제 반응을 이상하게 여기는 듯 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들어가면 되나요? 수진이가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진료실로 들어가자 저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지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까 본 화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익명 낙태 상담, 보호자 김민수.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때 아까 그 간호사가 다시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니,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아, 네. 그런데 혹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예전에 여기 온 적이 있나요? 간호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건 환자 개인정보라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간호사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단순히 업무적인 대답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혹시 우리가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요? 제가 갑자기 물어보자 간호사는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간호사는 서둘러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진료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였는데 곧이어 수진이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죄송해요, 실수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료실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의사 선생님과 수진이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환자분, 이 기록이 맞나요? 보호자로 김민수 씨가 적혀 있는데. 그건 제가 실수로.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낙태 상담 기록도 있는데 혹시 시어머니 분께서 알고 계신 건가요? 그 순간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더 이상 밖에서 기다릴 수 없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들어가자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와 수진이를 번갈아 보더니 가족분들끼리 먼저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수진이가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제가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수진이가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과 그 비밀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이죠. 병원을 나서는 길에 수진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저와 수진이는 나란히 걸으면서도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머릿속에서 방금 전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에도 침묵이 계속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진이가 먼저 말을 걸어왔을 텐데 오늘은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도 수진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 저 좀 쉬어도 될까요? 라고 말하며 문을 닫아버렸죠.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서 오늘 일을 다시 생각해봤어요. 가장 이상한 건 그 간호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 때문에 순서를 바꿔달라고 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계획된 일 같았어요. 마치 저에게 수진이의 진료 기록을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 같았거든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아들 정호는 회사 일로 늦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결국 저 혼자서 저녁을 먹게 됐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저녁 안 드셨어요? 먹었다. 너는 어쩌고? 제가 물어보자 수진이는 배가 안 고파서요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표정을 보니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못 먹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하지 않겠니?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수진이는 몸을 움츠렸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수진이가 되물었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내가 먼저 말해봐라. 그 김민수라는 사람이 누구니?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에서 다 봤다. 내 진료 기록에 보호자로 적혀 있더라. 제가 말하자 수진이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정말 오해라고요. 수진이가 급하게 변명했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럼 낙태 상담은 뭐니? 그것도 오해니? 제가 추궁하자 수진이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호가 돌아온 것 같았죠. 수진이는 황급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저는 그냥 둘 수 없었어요. 정호야, 잠깐 이리 와봐라. 제가 부르자 정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는 왜 저래요? 정호가 수진이의 표정을 보며 물었어요. 아들아, 우리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제가 말하자 정호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수진이는 저와 정호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로서 3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 와서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정호와 수진이의 대화가 늦게까지 이어졌는데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로 봐서는 수진이가 계속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호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차가웠죠. 새벽 2시쯤 되어서야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다시 정리해봤어요. 그런데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간호사의 얼굴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병원 직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수진이를 보는 눈빛이나 저에게 말을 걸 때의 표정이 단순히 업무적인 게 아니었거든요. 마치 무언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아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정호도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고, 어머니, 저는 오늘 좀 늦을 것 같습니다 라고만 말하고 가버렸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점심을 혼자 먹으면서도 계속 그 간호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혹시나 해서 수진이 결혼 전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수진이와 정호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식까지의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한 장의 사진에서 멈칫했습니다. 수진이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이었는데 뒤쪽에 서 있는 여학생 중 한 명이 눈에 띄었거든요. 설마. 저는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그 여학생의 얼굴이 어제 본 간호사와 비슷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워낙 오래된 사진이라 확신할 수는 없었죠. 저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다닌 고등학교 이름을 검색해봤어요. 혹시 동창의 사진이나 졸업앨범 같은 게 올라와 있을까 싶어서요. 한참을 검색하다가 수진이 고등학교에 오래된 신문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자퇴한 학생, 정신과 치료받아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당시 2학년이었던 한 여학생이 같은 반 친구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결국 자퇴를 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 학생은 심각한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으로 몇 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가해자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성이 이 씨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연도를 보니 수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혹시 저는 더 자세히 검색해봤어요. 그러다가 그 고등학교 출신 간호사에 대한 소식을 찾았습니다. 시립병원에 새로 취직한 간호사들을 소개하는 기사였는데 그중에 이수연이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 확실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만난 그 간호사가 바로 이수연이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수진이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것도 확인됐죠. 점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연이 의도적으로 저와 수진이의 순서를 바꾼 것, 제가 수진이의 진료 기록을 볼 수 있게 한 것,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부엌으로 나왔을 때 저는 이수연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혹시 고등학교 때 이수연이라는 친구 있었니?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수진이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는 걸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걸 확신했습니다. 제 추측이 맞았던 거예요. 어떻게 그 이름을?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제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가 이수연이더라. 너희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고. 제가 차분하게 말하자 수진이는 주저앉다시피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수진이가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찾아본 자료들을 수진이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고등학교 신문기사, 이수연의 간호사 취직 소식, 그리고 수진이의 졸업사진까지요. 이 기사 좀 봐라. 학교 폭력으로 자퇴한 학생이 있었다고 나와 있다. 그 학생이 이수연이지. 제가 물어보자 수진이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수진아,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해봐라. 내가 그때 무슨 일을 했니?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어렸었어요. 어렸다고. 그게 변명이 되니?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자퇴까지 시켰다면서. 그때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장난인 줄 알았고. 수진이가 흐느끼며 말했지만 저는 그런 변명을 들을 수 없었어요. 장난? 사람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만든 게 장난이라고. 제가 소리치자 수진이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그때 일이 후회돼요.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처절했어요. 그래서 이수연이 어제 일부러 그런 거구나. 내 진료 기록을 내가 보게 만든 것도, 순서를 바꾼 것도. 저는 점점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수연이가 저를 본 순간 알아봤을 거예요. 그럼 그 김민수라는 사람은 뭐니? 그것까지 이수연이 꾸민 거니? 제가 다그치자 수진이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그건 아니에요.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수는 제가 정말 만난 사람이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다시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어머니, 저는 정호 오빠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아이를 가졌고 수진이가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낙태를 했다는 거니? 제가 물어보자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호 오빠와 만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민수 오빠와는 이미 끝난 관계였는데 임신한 걸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며느리가 과거에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것도 충격인데 결혼 전에 다른 남자아이를 낙태했다는 것까지요. 그럼 지금 난임이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니? 제가 물어보자 수진이는 더욱 작아졌어요. 아니에요. 그건 진짜예요. 그때 일 때문에 몸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 수진이가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수진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가 일찍 들어온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려고 했지만 이미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어머니, 제발. 정호 오빠한테는. 수진이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다. 정호도 알아야 해. 정호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느꼈는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이의 부은 눈과 제 심각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정호야, 앉아라. 우리 심각한 얘기를 해야겠다. 제가 말하자 정호는 소파에 앉으면서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오늘 알아낸 모든 것을 정호에게 털어놨습니다. 이수연과 수진이의 고등학교 시절이 학교 폭력의 진실, 그리고 김민수와의 관계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정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아, 이게 정말이야? 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왜 말하지 않았어? 정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말할 수 없었어. 말하면 오빠가 저를 떠날까봐 무서웠어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건 학교 폭력이야.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서 자퇴까지 시켰다고. 정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빠, 그건 정말 옛날 일이에요. 저도 어렸고 지금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수진이가 변명했지만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렸다고 해서 용서될 일이 아니야.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정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수진이가 잘못한 일이지만
3년간 함께 살면서 정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수진아, 그럼 이수연이가 어제 그런 일을 벌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제가 물어보자 수진이는 한참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아마 저에게 복수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싶었을 거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정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저는 수연이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수진이가 말했지만 정호는 코웃음을 쳤어요.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그 사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것 같아. 그래도 해야 할 일이잖아요.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수진이가 고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수진이의 말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변명만 하던 수진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가 제게 물었어요. 글쎄, 일단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진이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선 이수연이를 다시 만나봐라.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해라. 그 다음은 이수연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달렸겠지. 제가 말하자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수진아, 한 가지 확실히 해두자. 만약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사과한다면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수진이는 몸을 떨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정말로요. 그럼 내일 당장 병원에 가서 이수연이를 만나봐라.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놓고 사과해라. 제가 지시하자 수진이는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정호는 여전히 화가 난 표정으로 나는 당분간 수진이와 같은 방을 쓸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날 밤 집안은 전례 없이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일찍부터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진중한 표정으로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더니 제게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병원에 가서 수연이를 만나고 올게요. 그래라. 하지만 기억해둬라. 형식적인 사과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제가 당부하자 수진이는 네, 알고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수진이가 나간 후 저는 혼자 집에 남아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수진이가 진심으로 변할 수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오후 4시쯤 수진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분명히 많이 울고 온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됐니? 제가 물어보자 수진이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수연이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수연과의 만남을 들려줬습니다. 처음에 이수연은 수진이를 보고 당황했지만 수진이가 진심으로 사과하자 차가운 표정으로 들어줬다고 해요. 제가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그때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수연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말 늦게나마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수연이가 뭐라고 하더냐? 제가 물어보자 수진이는 한참 후에 답했어요. 수연이가 그러더라고요. 사과는 진심으로 받겠지만 당신이 만든 상처는 아직도 치료 중이다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무리 진심으로 사과해도 이미 생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걸 이수연이가 정확히 표현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수연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수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했어요. 저는 수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수연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의 사과를 받아주면서도 동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니까요. 수진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제가 물어보자 수진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로 변하고 싶어요. 과거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정우 오빠에게도 미안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정우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를 보자마자 어떻게 됐어? 라고 물었어요. 수진이는 정호에게도 이수연과의 만남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정호는 말없이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했어요. 수진아, 나는 내가 정말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이야. 네, 오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수진이가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오랜만에 가족 3명이 한자리에 앉았어요.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래도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진이가 제게 물어봤어요. 우선 내 자신부터 돌아봐라.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줘라. 이수연이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이다. 제가 답하자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달이 지난 지금 수진이는 정말로 많이 변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도 시작했고 이수연이에게도 꾸준히 안부를 물어보고 있어요. 물론 아직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과와 변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건 말입니다. 또 실수했어. 몇 번을 말해야 정신을 차려. 은행 로비에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지점장 박상호가 서영의 창구로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어요. 고객 돈을 장난으로 보나. 무릎 꿇고 사과해. 서영은 떨리는 다리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무릎을 꿇리다니 제정신이요? 대기석에서 한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어요. 70이 넘은 작은 체구였지만 그 목소리엔 강인한 기운이 실려 있었습니다. 박상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백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이런 대우받는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방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반, 옥부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몸은 시계보다 정확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혼자가 된 지금도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슬리퍼를 신고 뒷마당으로 나가니 이슬이 맺힌 상추며 고추, 토마토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물뿌리개를 들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물을 주는 옥분의 얼굴엔 깊은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자, 오늘도 무럭무럭 자라거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채소들을 어루만지는 옥분의 손길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텃밭 가꾸기는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함께했던 소중한 일과였거든요. 지금은 혼자지만 이 작은 정원이 옥분에게는 큰 위안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아침 7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며느리 서영이 들어왔어요. 손엔 김치통과 미역국이 담긴 용기를 들고 있었죠. 서영은 이른 출근 시간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시어머니 집에 들러 반찬을 챙겨주는 효부였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서영아. 매일 이렇게 챙겨주니 미안하기만 하네. 옥분이 서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따뜻하고 부드럽던 서영의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옥분은 며느리의 눈가에 드리워진 짙은 그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소 활기차고 밝던 서영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어요. 뭔가 큰 걱정거리라도 있는 것 같았죠. 아, 요즘 은행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새로운 부장님이 워낙 까다로우셔서. 서영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고통을 옥분은 느낄 수 있었어요. 서영은 평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어머니 앞에선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주려 했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옥분을 더욱 걱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 건강이 제일이야.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이 상하면 안 되잖아. 네,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저 출근해야 해서요. 서영이 서둘러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던 옥분은 가슴 한편이 묵직해졌습니다. 뭔가 며느리에게 큰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점심을 먹고 나서 옥분은 결심했습니다. 오랜만에 은행에 들러 통장 정리도 하고 서영에게 도시락도 전해주자고 말이에요. 아침에 본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정성껏 김밥을 싸고 서영이 좋아하는 사과와 바나나까지 챙긴 옥분은 오후 2시경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에도 서영의 떨리던 손길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시내은행에 도착한 옥분은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어요. 창구 너머로 보이는 서영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죠.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침착하고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하던 서영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서류를 넘길 때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서영은 서류를 확인하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피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자꾸 숙이고 고객과 대화할 때도 목소리가 작고 위축되어 있었어요. 평소 자신감 넘치며 밝은 미소로 고객을 맞이하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지금의 서영은 마치 언제 혼날까봐 전전긍긍하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뭔가 물어봐도 서영은 과도하게 조심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예전 같으면 자연스럽게 농담도 주고받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창구였는데 지금은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조차 주변을 살피며 눈치를 보는 게 안쓰럽기만 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영이 고객에게 사과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별것 아닌 일인데도 과도하게 긴장하며 몇 번씩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침착하게 처리했을 간단한 업무인데 지금은 모든 것이 두렵고 어려운 일처럼 보였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가락도 어색하게 움직였습니다. 옥부는 며느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항상 씩씩하고 당당했던 서영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아니, 이게 뭐야? 내 돈이 왜 이렇게 됐다는 거야? 갑자기 한 고객이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서영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주먹을 책상에 내리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은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도 파르르 떨렸어요.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더듬거리기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집중되자 서영은 더욱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온 은행이 조용해지면서 서영의 작은 흐느낌 소리만이 들렸어요. 또 실수했어. 저음의 목소리가 은행 로비에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영의 창구로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회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의 이름표엔 부지점장 박상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박상호는 걸어오는 것만으로도 주변 직원들이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박상호의 얼굴엔 차가운 분노가 어려 있었습니다. 눈매는 날카롭게 찢어져 있었고 굳게 담은 입에선 참을성이 바닥난 것이 역력했어요. 서영은 박상호를 보자마자 더욱 움츠러들었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몇 번을 말해야 정신을 차려. 고객 돈을 장난으로 보나. 박상호는 고의로 목소리를 크게 내어 주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은행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모두 서영에게 집중됐어요. 아이들까지 데리고 온 주부들도 수군거리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부장님,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벌써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박상호는 전혀 봐주지 않았습니다. 확인은 무슨? 이미 고객에게 피해를 줬잖아. 이게 한두 번이야? 박상호는 서영 앞에 우뚝 서서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엔 사람을 짓밟는 잔혹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개미를 보듯 서영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고개를 돌리거나 업무에만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평소 서영과 친하게 지내던 동료조차 모른 척하며 자리를 피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은행 이미지가 얼마나 손상되는지 알아. 매번 실수하고 사고치고. 박상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은행 로비 전체에 그의 분노가 메아리 쳤어요. 고객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고 어린아이들은 무서워하며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 갑작스러운 명령에 은행 로비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어요. 서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상호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살짝 벌어진 채 말문이 막혔어요. 예? 못 들었나? 고객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박상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은방망이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서영의 얼굴에 스쳤어요. 주변 고객들도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부장님, 이건 너무.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해보려 했지만
박상호는 단호하게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뭐가 너무해. 실수했으면 책임져야지. 빨리 안 해. 결국 서영은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 은행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그녀는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어깨는 작게 떨렸습니다.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던 서영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무릎을 꿇리다니 제정신이요? 옥분이 대기석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그동안 가만히 지켜보던 그녀의 눈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 목소리엔 젊은이 못지않은 기운이 실려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당당한 자세로 박상호를 노려보는 모습은 위압적이기까지 했어요. 은행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던 서영도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에 놀라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가족이에요? 박상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며 박상호와 정면으로 마주섰습니다. 네, 제 며느리요. 사람이 실수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모욕을 주는 게 맞습니까? 옥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확고하고 단호했습니다. 주변 고객들도 이 작은 할머니의 용기에 감탄하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실수라고요? 이게 한두 번입니까? 고객 돈 갖고 장난치는 직원을 어떻게 놔둡니까? 박상호는 목소리를 더욱 높였어요. 하지만 옥분도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맞섰죠. 그럼 제대로 교육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대화로 해결하시든지 해야죠. 사람을 무릎 꿇리는 게 교육입니까? 이게 사람 대접하는 겁니까? 옥분의 말에 주변 고객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맞는 말씀이다라고 중얼거렸고 다른 사람들도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박상호는 이런 상황이 불리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백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이런 대우받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큰 소리 쳐요. 이 말에 옥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가족을 모욕하는 말을 들을 수는 없었거든요. 백도 없고 돈도 없다고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겁니까? 돈이 있으면 사람을 무릎 꿇려도 되고 없으면 개처럼 굽실거려야 하는 겁니까? 옥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주변 고객들도 박상호의 말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는 저런 사람이 은행 부장이라니라고 혀를 찼어요. 보안팀 불러요. 그리고 이 직원 당장 해고 조치하세요. 박상호가 손을 들어 보안 요원을 부르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서영은 더욱 오열했고 다른 고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해고요? 우리 며느리가 뭘 잘못했다고 해고를 해요? 옥분은 박상호 앞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죽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고통받는지 아세요? 권력으로 사람을 짓밟는 게 그렇게 재미있으세요? 옥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상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하지만 그는 더욱 고집을 부렸습니다. 옥분은 잠시 숨을 고르며 박상호를 똑똑히 바라봤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웅성거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차분함을 유지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가방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케이스를 꺼내 들었어요. 그 케이스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옥분에게만 알려준 비밀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갈색빛이 바랜 오래된 통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남편과 함께 평생에 걸쳐 조금씩 모아온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죠. 남편이 젊은 시절 작은 사업으로 벌어놓은 돈과 두 사람이 평생 절약하며 모은 돈이 세월과 함께 불어난 것이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서영이 무릎을 꿇은 채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가방을 뒤지는 모습이 의외였거든요. 하지만 옥분은 가족들에게도 이 통장의 존재를 숨겨왔었어요. 자식들과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또 너무 많은 돈이 있다는 것을 알면 오히려 가족관계가 복잡해질까봐 우려했던 것입니다. 남편도 생전에 이 돈은 정말 어려울 때만 써야 한다고 당부했었거든요. 잔액 좀 확인해 주시오. 옥분이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직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이 긴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난 할머니가 통장을 확인해달라니 상황 파악이 안 됐던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뭘 하자는 거예요? 박상호가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옥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기계에 통장을 넣자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직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눈을 크게 뜨고 모니터를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확인하더니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직원이 당황하며 상급자를 부르려고 하자 옥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괜찮으니까 그냥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들을 수 있게. 은행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박상호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미간을 찌푸렸어요. 서영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다른 고객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읽기도 어려웠습니다. 평생 은행에서 일하면서도 이렇게 큰 금액은 처음 봤거든요. 정확히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오. 옥분이 다시 한번 차분히 요청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직원에게 집중됐어요. 박상호조차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잔액이 67억 3,800만 원입니다. 직원의 말이 끝나자 은행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67억이라는 숫자가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옆에 서 있던 대학생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박상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드름을 피우며 백도 없고 돈도 없다고 모욕했던 그의 표정에서 오만함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대신 당황스러움과 공포가 가득 찼습니다. 입을 벌린 채로 옥분을 바라보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죠. 뭐라고요? 67억. 박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지만 직원은 더욱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네, 67억 3,800만 원이 정확합니다. 부지점장님, 다른 창구 직원들도 하나둘씩 상황을 파악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생 은행에서 일해도 이런 거액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고객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어머, 진짜 67억이래요. 세상에, 저 할머니가. 아까 뭐라고 했더라. 백도 없고 돈도 없다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은 서로 놀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전액 해지하겠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직원이 급하게 말을 막으려 했지만 옥부는 단호했습니다. 사람을 무릎 꿇리는 은행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거든요.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습니다. 이 말에 박상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67억이라는 거액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은행으로서는 엄청난 손실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고객이 떠난다면 은행의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박상호가 급하게 옥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옥분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오해요? 방금까지 제 며느리를 무릎 꿇려놓고 오해라고 하세요? 백도 없고 돈도 없다고 모욕하더니 이제 와서 오해라고요? 옥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잘했어요.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고객들의 응원이 쏟아졌어요. 누군가는 갑질하는 놈들 혼내주세요. 라고 외쳤고 다른 사람들도 동조하며 옥분을 지지했습니다. 박상호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은행의 최고 VIP 고객 중 한 명이었던 옥분을 모르고 모욕한 것입니다. 이 상황이 외부로 알려진다면 그의 직장 생활은 끝장날 것이 분명했어요. 부장이 무릎 꿇어라. 은행 로비 뒤편에서 한 고객이 큰 소리로 외치자 마치 도미노처럼 다른 사람들도 일제히 동조했습니다. 맞아. 사과해. 당신이 시킨 대로 해봐. 사람 대접은 받고 살아야지. 은행 로비 전체가 옥분과 서영을 지지하는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녹화하던 사람들은 라이브 방송까지 시작했고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질 부장 실시간, 할머니 짱,
통쾌하다 같은 댓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박상호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선과 야유에 완전히 움츠러들었습니다. 평소 직원들을 억압하며 보여주던 그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이마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손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박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고객들은 전혀 만족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사과하지 말고 무릎 꿇고 해. 아까 그 직원한테 시킨 대로 하라고.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고객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심지어 평소 조용했던 노인분들까지 맞는 소리다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갑질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박상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다른 직원들조차 그를 외면했어요. 평소 박상호의 횡포에 시달렸던 직원들은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무릎 꿇어. 67억 고객한테 사과해. 결국 박상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온 은행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그는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며 살아온 그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굴욕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상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있었습니다. 더 크게, 제대로 사과해. 아까 그 며느리한테 한 것처럼 똑똑히 해. 고객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어요. 박상호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들어 서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했습니다. 서영 대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서영은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일어나서 옥분에게 달려왔어요. 옥분의 품에 안긴 서영은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서영의 목소리는 감격과 안도감으로 떨렸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스트레스와 굴욕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은행 로비는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옥분의 용기에 감동했고 갑질하는 상사에게 통쾌한 한 방을 날린 것에 대해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최고. 이런 게 진짜 어른이지. 권력으로 사람 괴롭히는 놈들 다 이렇게 되어야 해. 박상호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순간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치욕의 기억으로 남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새로 부임한 지점장이 직접 옥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중한 자세로 현관문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렸어요. 그의 이름은 김지훈 지점장이었는데 본점에서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급파된 인물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정말 많은 상처를 드렸을 텐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은행이 고객님께 이런 무례를 범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지훈 지점장은 옥분 앞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로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진실한 모습에 옥분도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일어나세요. 당신 잘못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저희 은행에서 일어난 일이니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하겠습니다. 김지훈 지점장의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단순히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상호는 그 다음 날 즉시 해고 조치됐습니다. 온라인에 퍼진 영상과 여론의 압박, 그리고 은행 본점의 결정이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그가 괴롭혔던 많은 직원들이 제보한 갑질 사례들도 줄줄이 드러났고 복직은 영원히 불가능해졌어요. 서영은 본점 감사팀으로 특별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서영의 실력과 성실함이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새로운 부서에서 서영은 다시 예전의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되찾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그런 굴욕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서영이 옥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새 직장에서의 첫 월급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야. 옥분은 평소처럼 뒷마당에서 손자 민준이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있었어요. 올해 12살이 된 민준이는 할머니 옆에서 호미질을 도우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정말 무섭지 않았어요? 저라면 떨어서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은데. 옥분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졌어요. 무서웠지, 민준아. 할머니도 사람인데 어떻게 안 무서웠겠니? 하지만 돈이 우리를 지켜준 게 아니야. 용기가 우리를 지킨 거란다. 용기요? 그래.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약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용기 말이야. 민준이는 할머니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았습니다. 서영은 예전의 밝은 모습을 완전히 되찾았고 아들 민준이도 엄마의 환한 웃음을 보며 행복해했어요. 서영의 남편 재호도 아내가 다시 생기를 찾은 모습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어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재호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어요. 창밖으론 따뜻한 석양이 지고 있었고 식탁에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평범했지만 소중한 일상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옥부는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깊이 만족스러워했어요. 때로는 용기 하나만 있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온 가족이 함께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